안녕하세요. 저는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인생이라는 게 꼭 드라마처럼 극적일 필요는 없지만 살아보니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더라고요. 고난을 겪어봐야 진짜 강해진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때는 그 말이 그렇게 얄밉게 들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저는 분명 강해진 것 같아요. 다만 저는 그런 고난을 어린 나이부터 겪었고 그 여파는 예상보다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든 버텼고 결국 다시 일어섰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다시 서보니까 세상이 또 다른 방식으로 저를 시험하더라고요. 이 사연은 그런 시간들을 지나온 제 삶의 기록이에요. 힘들었던 순간, 버티고 이겨낸 날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이야기죠.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군가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 사연을 통해 누군가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저는 30대 후반이고 작사가로 살아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부모님과 두 오빠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어요. 세상에 남부러울 게 딱히 없었고 제가 공주인 것처럼 살았죠. 하지만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악성 림프종에 걸리면서 모든 게 확 바뀌고 말았어요. 병원비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되는 가정이라 다행스러웠지만 치료 과정은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럽더라고요. 우선 항암 치료를 받을 때마다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토하고 기운이 빠져서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었어요. 밥 한 숟갈 뜨는 것도 전쟁이었고 입안이 헐어 물조차 삼키기 어려운 날도 많았죠. 밤이면 뼈마디가 쑤셔서 울다 잠들기 일쑤였고 새벽에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머리가 한 움큼씩 빠져서 결국 삭발했을 때는 거울을 보면서 한참을 울기도 했답니다. 아픈 것도 힘들었지만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지는 걸 보는 게 더 속상하더라고요. 학교에 못 가니 점점 저를 잊어가는 것 같았고 가족들이 아무리 위로해도 제 마음까지 채워주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린 마음에 투정을 부리기도 했죠. 저는 병원에 있는 게 오히려 저를 힘들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빠, 저 이제 집에 가면 안 돼요? 병원에 있으니까 더 아픈 것 같단 말이에요. 주사 맞기 싫어요. 우리 막내 아직 치료 다 끝난 거 아니잖아. 조금만 더 버티자. 완치되면 아빠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버틸 만큼 버텼어요. 밥도 못 먹겠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는 거 지겨워요. 왜 제가 힘들다는데 자꾸 병원에 있자고 하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약하게 낳아줘서 미안하다. 근데 지금 나가면 더 많이 아플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실 때까지 버텨보자. 제가 화풀이하기도 하고 고집 부리기도 했는데 가족들은 한결같이 사랑으로 저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엄마는 매일 정성스럽게 죽을 끓여와서 한 입이라도 더 먹이려고 애쓰셨고요. 오빠들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잔뜩 들려주며 병원 생활이 지루하지 않게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아빠는 바쁜 와중에도 꼭 병실에 들러서 제 손을 꼭 잡고 힘내자며 격려하셨죠. 그렇게 저는 가족들의 헌신 덕분에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뭐든지 앞장서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즐거워하는 성격이었어요. 반장이 되는 걸 좋아했고 발표 같은 것도 긴장하지 않았죠. 하지만 병원에만 갇혀 지내다 보니 성격이 많이 소심해지더라고요. 퇴원하고 나서도 예전처럼 활발하게 지낼 수 없었어요. 특히 삭발한 제 모습을 거울로 볼 때마다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랑 오빠들은 이런 제 모습도 귀엽다면서 다독여줬지만 저는 서서히 사춘기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어두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금방 자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우리 딸은 머리가 어떻든 귀엽기만 한데? 맞아, 완전 매력 있어. 연예인들 중에서도 삭발한 사람 많잖아. 그 사람들은 남자잖아. 나는 여자란 말이야.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봐. 너무 창피해서 밖에 못 나가겠어. 게다가 제가 학교로 돌아가고 나서도 한번 크게 아팠던 경험이 영향을 주더라고요.
저는 다시 병원에서 살게 될까봐 예민해졌거든요. 다치기 싫어서 많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체육 시간에도 다른 친구들처럼 힘껏 활동하는 게 걱정되더라고요. 친구들이 장난스럽게 몸을 부딪히며 놀 때도 저는 슬쩍 뒤로 빠졌고, 누가 장난으로라도 밀면 깜짝 놀라 도망가곤 했습니다. 달리기라도 하면 숨이 차서 쓰러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일부러 운동화를 느슨하게 묶고 발목이 아프다는 핑계를 댔어요. 게다가 친구들이 줄넘기를 하거나 피구를 할 때도 일부러 멀찍이 떨어져 구경만 했고, 조금이라도 몸을 쓰는 활동이 나오면 겁부터 나서 빠질 궁리만 했죠. 그런데 이런 제 모습이 친구들이 보기에는 유난 떠는 걸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 진짜 체육 시간에 한 번도 안 뛰는 거야? 네가 계속 빠지니까 인원수가 안 맞아서 경기가 제대로 안 굴러가잖아. 깍두기라도 괜찮으니까 그냥 같이 껴. 나도 그러고 싶은데 솔직히 겁나. 한 번 다치면 큰일 나거든. 다치는 게 뭐 어때서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무릎 까지면 연고 바르면 되는 거잖아. 야, 너네는 제대로 아픈 적 없어서 모르지? 나 진짜 죽다 살아났어. 한 번 다치면 어떻게 될지 몰라. 학교에는 저를 보면서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는 친구들이 늘어갔습니다. 뭔가 저는 항상 조심스러워야 했고 남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느낌이었죠. 그렇게 점점 저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어려워졌고 조용한 구석에 앉아 있는 게 더 편하다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중학교까지만 마치고 고등학교는 자퇴해서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집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죠. 그때는 저를 포함해서 걱정하는 가족들까지 모두 힘들었던 시기 같아요. 그래도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는 마음이 많이 회복되더라고요. 다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제가 다시 원래 성격을 되찾고 밝아지니까 가족들도 마음을 놓고 안심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도 들어갔어요. 가족들에게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당장 돈 버는 게 급급한 집안에서 살아온 건 아니었지만 이제 저도 마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막내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딸 진짜 대견하다. 그렇게 힘든 시간에 버텨내고 이제 당당하게 자기 길을 찾아가고 있는 거네. 옛날에는 우리가 다 챙겨줘야 했는데 이제는 막내가 우리보다 더 똑부러지게 사는 것 같아. 에이, 아직 멀었어. 그래도 이제는 나도 내 자신을 좀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되겠지? 당연하지. 우리 막내는 원래부터 최고였어. 그동안 본인만 몰랐던 거라고. 그래도 이제 스스로도 깨달아서 다행이야.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 제가 취업했다는 걸 알리니까 가족들은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 줬습니다.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며 눈물을 글썽이셨죠. 아빠는 어깨를 토닥이며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두 오빠들은 저를 번갈아 가며 들썩들썩 안아 올리고는 장난스럽게 이제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거 아니냐면서 농담을 던졌어요. 그 후로도 일주일 동안 저녁 식탁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음식이 올라왔고 가족들은 건배까지 하면서 제 앞날을 축복해줬답니다. 오빠들은 미리 예약해둔 축하 케이크까지 꺼내와서 촛불을 끄게 해줬고 엄마는 직접 손편지를 써서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가족 모두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 덕분에 저는 벅차고 행복하게 새로운 도전에 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인생은 역시나 제 뜻대로 돌아가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투병했던 것이 제 선택이 아니었듯이 제가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임하고 싶은 의지가 있더라도 세상은 만만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원치 않게 복잡한 상황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일하러 왔다가 삼각관계의 주인공이 되고 만 거죠. 저는 이미 한참 아팠던 적 있었기 때문에 드라마 주인공 같은 일은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저 평범하게 지내고 싶었죠. 처음에는 누군가 저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워낙 타고나기를 매너 좋은 분이셔서 신입한테 잘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부담스럽더라고요. 퇴근에 시간 어때요? 맛있는 거라도 먹으러 갈까요?
제가 아는 괜찮은 곳 있는데. 아,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 개인 일정이 좀 많아서요. 퇴근하면 바로 집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아, 너무 바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가끔은 여유도 필요하다니까요. 잠깐만이라도 어때요? 맞아요. 여유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집에서 혼자 푹 쉬는 걸로 할게요. 그게 저한테는 최고의 여유거든요. 그나마 저에게 호감을 표현하시는 분이 다른 팀의 대리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굳이 일적으로 마주칠 일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던 거예요. 하필 제 사수가 그 다른 팀의 대리한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일부러 민폐를 끼친 것도 아닌데 엉뚱하게 둘 사이에 끼어서 곤란해진 거죠. 저는 어쩔 수 없이 눈칫밥을 얻어먹게 되었어요. 원래 사수는 저를 잘 챙겨주셨거든요. 업무적으로 꼼꼼하게 가르쳐 주셨고 실수해도 크게 다그치기보다 오히려 해결 방법을 같이 찾아주셨단 말이에요. 점심시간이면 가끔 따로 불러서 커피 한 잔 사주며 직장 생활의 팁도 알려주셨고요. 그렇게 제가 회사에서 의지할 수 있었던 사수의 태도가 확 바뀌고 만 거예요. 처음에는 기분 탓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계약 따내러 가는 중요한 일정이니까 좀 더 경험 있는 사람이 맞는 게 낫지 않나? 같이 가고 싶어? 같이 가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가르쳐 주신 대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 사람 꼬시는 건 역시 자신 있다 이건가 보네. 좋겠다. 아,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네? 계약을 성사시키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을 꼬시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아이,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만큼 사람 마음 사로잡는데 능하다 이거야. 칭찬이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하지만 사수는 대놓고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미묘하게 눈치를 주더라고요. 이게 노골적이지 않아서 더 난감했습니다. 예를 들면 팀 회의에서 제 의견을 슬쩍 무시하거나 제가 말할 때 딴청을 피우는 식이었어요. 회의록을 작성하는 역할도 이상하게 저한테만 계속 돌아왔고 심지어 제가 빠진 자리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들이 정작 저한테는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죠. 당연히 다른 동료들한테는 억울하게 눈총을 받기도 했어요. 게다가 업무 배분에서도 미묘한 차별이 느껴지더군요. 제게는 별 의미 없는 자잘한 업무만 주면서 중요한 프로젝트는 일부러 제외시키는 거예요. 동료들이 앞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다 같이 고생했다고 말할 때마다 저는 그냥 웃으며 넘어가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는 사소한 일에도 위축되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수가 스쳐 지나가듯이 내뱉는 애매한 말 한마디에도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고 자책하게 됐죠. 솔직히 일요일 저녁만 되면 눈물이 날 정도로 회사 가는 게 스트레스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바로 관두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가족들한테 제가 인생에서 위기를 겪을 때마다 도망 다니는 막내라고 보이기는 싫었으니까요. 분명 저를 구박하지는 않겠지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로 상담센터를 등록해서 상담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초면의 남자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는 게 좀 어색하더군요. 하지만 상담사님이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회사에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했고 집에서도 걱정하실까봐 아무 말 못했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생기니까 너무 위로되더라고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말씀 들어보니까 참 애매하게 괴롭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대놓고 뭐라는 건 아닌데 은근히 무시당하는 느낌이라 더 괴로워요. 그럴 때일수록 너무 깊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중요해요. 상대방의 행동이 당신의 가치랑 직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긴 하죠. 근데 자꾸 저만 눈치 보게 됐고 저도 모르게 기죽어요. 그냥 제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이랄까요? 그럴수록 자기 자신을 더 챙겨야 해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도 버티고 있는 당신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위로가 되네요.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러워요.
일단 지금 당장 회사를 그만두는 건 선택지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참을 필요도 없어요. 감정을 조절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지킬 방법을 찾아봐야 해요. 제가 계속 도와줄게요. 상담사님은 자상하게 제 처지를 헤아려 주셨습니다. 확실히 상담을 받기 시작하니까 회사를 다니는 게 한결 나아졌고 덜 우울하더라고요. 사수는 여전히 변함없이 눈치를 줬지만 이전만큼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를 알아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버틸 힘이 생겼던 거죠. 그렇게 상담 과정을 잘 마쳤고 2년이 흘러 저는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사수를 피해 도망간 건 아니었어요. 사수는 다른 이슈가 발생해서 이미 해고된 상태였거든요. 저는 그저 다른 조건으로 이직 제안이 들어와서 기회를 잡은 거였어요. 그런데 문득 제가 계속 이 일을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더군요. 그래서 새로운 근무지에 출근하기 전까지 스스로를 돌아보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물론 상담도 착실하게 받았지만 과거 투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회복하는 과정에서 음악이 큰 도움이 되어줬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음악 치료 관련해서 일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 제가 음악을 만드는 일에 관여해서 사람들의 정신적 회복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여전히 상담사님의 개인적인 연락처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담사님에게 오랜만에 연락해서 제 계획을 말씀드렸고 조언을 구하게 됐죠. 그러는 과정에서 저는 이 사람과 더 이상 상담을 위한 소통이 아니더라도 대화가 충분히 즐겁다는 걸 인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음은 저만 가진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도 저를 지켜주고 싶다면서 호의를 보였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조심스럽게 교제를 시작했어요. 저는 제가 굳이 밝은 모습이 아니더라도 이해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게 행복했죠.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이제는 확신이 들어. 당신 곁에서 내가 평생 지켜줄 수 있다면 좋겠어. 뭐야, 갑자기 이런 진지한 분위기? 진지해야 하지 않겠어? 내 마음은 장난이 아니니까. 당신이 살아가면서 힘들어할 때마다 곁에서 지켜주고 싶어. 그 마음 변하면 안 돼. 당신이 먼저 말한 거니까 꼭 약속을 지켜줘. 제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하니까 가족들은 반겨줬습니다. 시댁에서도 저를 호의적으로 생각해주기는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우리는 매끄럽게 결혼할 수 있었어요. 다만 음악 치료 관련해서는 깊게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도저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저는 음악을 만드는 쪽으로 진로를 두기로 했죠.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항상 제가 의지하고 든든하게 생각하던 남편이 시름시름 앓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처음으로 보는 모습에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은 충격을 느꼈고 걱정스러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 내쉬더군요. 아무리 직업을 상담사로 갖고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일을 하더라도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요즘 남편을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힘들어하니까 너무 마음 아프다. 일단 그만두는 게 어때? 당장 돈이 급한 것도 아니니까 괜찮아. 어떻게 그래? 우리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가장인 책임감을 가져야 하지 않겠어? 요즘 같은 세상에 꼭 남자가 가장일 필요는 없잖아. 그래도 아무런 계획도 없이 덜컥 관둘 수는 없다고 생각해. 내가 결혼해놓고 백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나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당신이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래서 더 버티는 거야. 그냥 도망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해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싶어서. 저는 직장 상사 때문에 얻는 고통이 어떤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스럽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저의 권유에도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의 쉽게 포기하지 않는 성정이 믿음직스러우면서도 안쓰러웠죠. 남편은 예전에 제가 그랬듯이 일요일 저녁만 되면 시무룩하고 우울해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오면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소파에 축 늘어진 채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상태로 멍하니 앉아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한숨을 쉬는 횟수도 잦아졌고 주말에도 예전처럼 활기차게 나가 놀기보다는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심지어 셔츠 단추를 채우다가도 멍하니 서 있거나 커피를 타면서 연신 손가락으로 이마를 문지르는 모습이 익숙해질 정도였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예전에는 퇴근 후 제가 장난을 걸면 웃으며 맞장구 쳐주던 남편이 이제는 그냥 피식 웃고 넘어가거나 아예 반응을 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는 거였어요. 남편이 왜 그러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쓰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영영 돌아오지 않을까봐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남편은 양가 어른들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요.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시어머니한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자식이라서 그런지 기민하게 먼저 알아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가 뜬금없이 꺼낸 말씀이 저를 멍하게 만들더군요. 너 예전에 우리 아들한테 상담 받았다고 하던데 네가 혹시 우울을 옮긴 거 아니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원래 옆에 사람이 힘들어하면 기분이 옮아가는 법이잖아. 정작 우리 아들만 힘들어지고 너는 목소리가 밝은 것 같구나. 저는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요. 제가 상담을 받을 때는 비밀 보장이 지켜졌어야 하는데 그거 원칙을 지키지 않은 건가요? 왜 어머님이 제 상담 경험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말한 건 아니다. 내가 아들 몰래 방 정리하면서 자료 같은 거 보다가 알게 된 것뿐이야. 우리 아들이랑은 상관없이 내가 알았어.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에게 상담받았던 과거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황당해하면서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알고 계신 거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눈에 띄게 당황하시면서 변명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곧이곧대로 믿을 리 없었죠. 저는 화를 삭히면서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모자 관계라고 해도 상담 내역은 저한테 프라이버시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꼭 전화 통화로 그걸 언급할 때 저의 약점이라도 잡은 것처럼 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자초지종을 꼭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이 상황이 어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진심으로 어쩔 줄 모르더군요.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바로 알리지 않고 그냥 숨겼나 봐요. 당신 말이야. 아무리 어머님이라고 해도 직업 윤리는 철저하게 지켰어야 하는 거 아니야? 비밀 보장 원칙을 어긴 것 같은데. 어머님이 왜 내가 상담받으러 갔다는 걸 알고 계신 거야? 나도 알리고 싶지 않았어. 최대한 숨기고 싶었지. 근데 당신이랑 결혼까지 한 상황에서 어떻게 다 감출 수 있겠어. 그래서 말해버렸다는 거야? 아니, 똑바로 설명해봐. 내가 결혼할 여자 데려오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첫 만남이 언제부터인지 꼬치꼬치 캐물어 오셨어.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 부분은 너무 미안해. 내가 거짓말을 어려워하거든. 저는 솔직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결혼까지 한 마당에 아예 비밀로 할 수는 없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로 했죠. 아예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이간질한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남편이 집안에서 우울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텐션을 밝게 올려서 제 비위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과장되게 리액션을 해줬어요. 그리고 식사할 때도 일부러 분위기 띄우기 위해 제일 좋아하는 반찬을 세팅해놓거나 평소 안 하던 요리까지 해보겠다며 부엌에 서기도 했죠. 심지어 주말에는 억지로라도 나가서 데이트를 하자고 하더군요. 평소라면 침대에 누워 하루 종일 쉬었을 텐데 괜히 나가서 공원을 걷거나 맛집을 찾아다니려고 했습니다. 가끔씩 너무 과한 반응을 보일 때는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노력들이 저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애쓰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지적하지 않고 만끽했어요. 오히려 남편의 우울이 오래 갈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길래 안심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다니던 상담센터를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저는 여태까지 제가 그만둬도 괜찮다고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냅다 통보하니까 좀 짜증났습니다. 갑자기 왜 그만뒀어? 그동안 내가 그만두라고 권유할 때는 버틸 거라고 했잖아. 미리 타이밍을 알려줘야 부부가 같이 인생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냥 더 이상 거기서 버티는 게 의미 없을 것 같더라고. 그리고 계획까지 다 세워뒀으니까 걱정하지 마. 무슨 계획이 있다는 건데? 내가 직접 상담센터 차릴 거야. 아니, 상담센터는 무료로 차릴 수 있어? 그동안 박봉이라고 그렇게 투덜대더니 도대체 돈은 어디서 나서? 사실 당신 친정에서 빌렸지. 예부하시는 막내 사위라 그런지 흔쾌히 내주시더라고. 남편은 멋대로 직장을 관둔 것으로 모자라 우리 친정에 가서 돈까지 빌렸더라고요. 심지어 제 핑계를 댄 거 있죠. 제가 음악 치료에 관심이 있었던 만큼 규모가 있는 상담센터를 만들겠다고 했대요. 다양한 치료가 가능하게 만들고 싶다면서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도 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아무리 2억이 우리 친정에서는 큰 돈이 아니라고 해도 당연하다는 듯이 찾아가서 요청하고 빌려주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게 기분 나빴습니다. 시댁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친정에 꼭 차용증을 받아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 센터에 관여할 생각이 없다는 것도 덧붙였죠. 마음 같아서는 아예 돈도 빌려주지 않으시기를 바랐지만 당장 남편하고 이혼할 게 아니니까 친정에 대고 흉볼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친정에서는 걱정하실 거잖아요. 저는 그동안 여러모로 걱정을 많이 끼쳤던 자식이기 때문에 최대한 평안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남편은 차용증까지 써야 하냐고 입술을 삐죽이더군요. 무슨 사위한테 돈 빌려주시는 건데 차용증까지 써야 해? 당연히 써야지. 나랑 상의도 없이 찾아가서 돈 빌려달라고 무례를 저질렀으면서 차용증도 안 쓰려고 했어? 돈만 쏙 빼가려고 한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냥 투자하시는 개념으로 권유드린 거지. 성공하겠다는 책임감이 있으면 당당하게 차용증부터 써. 남편은 제가 강경하게 나가니까 결국 차용증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이 큰 돈을 받아갔으니까 부지런히 친정의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바랐어요.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고 염치가 있다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투자 미팅 다니고 같이 동업할 상담사들 만나러 다닌다고만 하고 명확한 진전 상황을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저 외출할 때마다 사업 관련 회의라기보다는 마치 친구들 만나러 나가는 사람처럼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집을 나설 때는 한껏 멋을 부리고 향수까지 뿌리는 게 뻔히 보였고 돌아오면 피곤하다면서 늘어져 있기보다는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이기까지 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아줄 수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당신 본인이 번 돈이면 어디다 쓰든 내가 신경 안 쓰겠는데 지금 남의 돈으로 사업하려는 거잖아.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최소한 진행 상황은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휴, 당신이 사업이라는 걸 잘 몰라서 그래. 원래 이런 과정이 다 필요한 거라고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 아니 그 과정이 힘든 건 알겠는데 그럼 제대로 설명이라도 하든가. 당신은 투자자들 만나러 간다고 매일 외출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진행된 거야? 진짜 왜 이렇게 바가지를 긁어? 당신은 온실 속의 화초라서 알려줘도 뭘 잘 모를 거라니까. 그래, 그럼 내가 더 이상 묻지 않을 테니까 우리 친정에 빌린 돈 이자까지 얹어서 갚아. 남의 돈으로 그런 과정 다 거치고 있는 거니까 경험값은 해야지. 남편은 제가 뭘 아냐는 식으로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자까지 갚으라고 싹 다 받아쳐버리니까 입을 싹 다물더라고요. 남의 돈 가져다가 생색 내고 다니는 주제에 잘난 척하려고 하니까 한 번 기를 죽여놔야겠더군요. 그러고 나서는 남편이 조용히 멋부리지 않고 외출하길래 정신 차렸나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한테 고자질하러 간 거였나 봐요. 다음 날 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하는 목소리로 저를 나무랐습니다. 아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는 말 몰라.
바깥일 하느라 바쁠 텐데 바가지 긁으면 어떡하니? 바가지 긁는 게 아니고 주제 파악 못하는 것 같아서 현실 좀 보라고 해준 거예요. 남의 돈 빌려다가 잃어도 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아유,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응? 안 그래도 너 때문에 우리 아들도 같이 우울하기 쉬운 성격 될까 봐 내가 걱정이 된단 말이야. 바깥에서 바람도 쐬고 해야지. 어머님, 그이는 그동안 돈 때문에 우울했던 것 같던데요? 시댁에서는 돈 낳을 구석이 없으니까 혼자 끙끙 고민했나 봐요. 우리 친정에서 돈 빌려주니까 우울이고 뭐고 생기가 살아나서 사람 만나러 다니느라 바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혼내려고 하시든 말든 제가 주눅들기는커녕 오히려 전부 반박하니까 시어머니도 얼레벌레 말문이 막혔는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저는 한때 좀 힘들어했다고 제 과거를 무슨 약점이나 무기라도 되는 것처럼 남편과 시어머니가 헛소리하는 게 짜증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더 이상 집중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갑자기 우리 아빠가 편찮으시기 시작했거든요.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2기인 줄 알았다가 수술하고 나서 간 전이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사기 판정을 받게 되신 거예요. 췌장암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들은 적이 있기는 했지만 참담해서 눈물만 나더라고요. 통증이 심할 때면 혼자 화장실에서 최대한 소리를 죽이며 신음하셨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밤에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셨는데요. 가끔은 옆에서 지켜보던 엄마가 손을 잡아주면 간신히 숨을 고르며 잠들곤 하셨어요. 아침이 되면 밤새 땀으로 젖은 환자복을 갈아입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 하셨지만 걸음걸이가 흔들릴 때마다 가족들의 걱정스러운 눈길을 피하려 애쓰셨죠. 항암 부작용 때문인지 입에 막이 생긴 것 같다면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아빠의 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걸 잔인하게 깨닫게 만들더라고요. 아빠는 그런 와중에도 자식들 고생시키기 싫다고 밝은 척 하셨는데 수척한 얼굴로 억지로 미소 짓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군요. 저는 아빠가 예전에 제 투병 생활을 함께 버텨주셨던 것처럼 이번엔 제가 아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가족들이 힘을 모아 노력해도 아빠는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음이 온통 후회밖에 안 들었고 힘들었어요. 아빠가 원래 가족들에게 애정을 많이 표현하시고 아끼지 않던 분이라 올케들까지도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가족 모두 비통에 잠겨 있는 가운데 우리 남편만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눈치 보이기는 했는지 먼저 변명을 늘어놓기는 하더라고요. 나도 장인어른 돌아가신 건 너무 슬퍼. 눈물만 안 나올 뿐이야. 남도 그렇게 무덤덤한 표정은 아닐 거야. 어떻게 눈이 그렇게 메말랐어? 미안한데 내가 직업이 오랫동안 상담사였잖아. 남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바빴던 사람이라 그런지 정작 내가 슬플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상담사라 그런지 말은 잘하네. 그 말이 진심이길 빌어. 남편은 우리 친정 식구들한테 본인이 별로 안 슬퍼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를 불러다가 조문객들 음식 나르는 걸 도와주라고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친정 식구들 입장에서는 사돈이고 시어머니인데 일 시키는 게 편할 리 없잖아요. 그럼에도 남편과 시어머니는 굳이 도와주겠다면서 고집 부리더군요. 우리 친정 식구들 도와주시는 조문객들 인사하느라 정신없어서 결국 더 말리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저녁이 되었을 때 우리 올케들도 다 있는 상황에서 남편만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놈 어디서 딴짓 하나 싶은 마음에 잡으러 갔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배웅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드디어 가나보다 싶은 마음에 슬며시 다가갔죠. 그런데 둘이 하는 대화가 기가 막혔어요. 아주 가관이라는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몸을 숨기고 엿들어 봤습니다. 어머니, 타이밍 예술이죠? 그러게, 이제 눈치 보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러면 2억 갚을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머니 벤츠나 한 대 뽑아드릴까요? 아이고, 이 세상에 너 같은 효자가 또 없을 거다. 벤츠는 됐으니까 사업이나 멋들어지게 성공시켜봐라.
내 아들 사장 되는 모습 보고 싶으니까. 저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 눈물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남편이라는 놈은 지 어머니 불러다가 희희낙낙하고 있었던 거예요.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 들었죠. 저는 당장이라도 남편 놈과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도 속이 다 풀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빠를 조용히 보내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일단은 참아야 했어요. 대신 장례 절차를 밟는 동안 남편을 한시도 가만히 두지 않았죠. 모든 힘을 써야 하는 일에는 남편을 지목해서 도와드리라고 했고요. 남편이 잠깐이라도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비우면 바로 쫓아나가서 언제 나오냐고 재촉했답니다. 그래서 남편은 한시도 한량짓을 할 수 없었어요. 쉴 틈 없이 뛰어다니고 땀 흘렸죠. 그렇게라도 해야 제 속이 아주 조금이라도 풀릴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아빠가 생전에 원하셨던 대로 우리는 수목장에 안치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정 식구들에게 이혼할 거라고 미리 알려드렸어요. 당연히 깜짝 놀라셨지만 제 결정엔 이유가 있을 거라며 묵묵히 지지해 주셨죠. 우리는 무조건 네 편인 거 알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결정해라. 고마워 오빠. 최대한 화목하게 잘 살아가고 싶었는데 너는 안 되겠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하지만 네가 말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기다릴게. 상황이 정리되고 나면 다 알려줄게. 나도 최대한 걱정하게 만들지 않고 일 처리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줘 오빠들. 솔직히 불효를 저지르는 기분이 들어서 죄송한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기생충 같은 남편을 계속 놔두는 게 더 큰 불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정에서는 제가 이혼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남편이 빌려간 돈을 가만히 기다려줄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변호사 상담을 받고 남편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했죠. 남편은 이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대동한 채로 저를 찾아왔어요. 남편은 저를 붙들고 바짓가랑이라도 잡으려는 것처럼 자초지종을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장모님이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얘기 좀 해보자. 오해? 네 놈이 상담센터를 만들겠다고 떠들기만 하고 진지하지 않은 것 같아서 더 이상 기다려줄 이유가 없어. 내용 증명 받은 대로 변제하면 돼. 내가 당장 어떻게 그 큰 돈을 변제할 수 있겠어? 난 그렇게 못해. 당신이 장모님 설득 좀 해줘. 우리 친정에서는 민사소송 준비도 되어 있고 압류 조치까지 생각하고 있어. 아이, 막내 사위가 큰 꿈 좀 이뤄보겠다는데 그 과정을 좀만 더 기다려주실 수는 없으시대? 남편 놈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감정적으로 호소하면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이놈이 왜 기존에 다니던 상담센터를 그만두게 된 건지 알고 있었어요. 이놈이 상담센터와의 계약 조건을 어겼더라고요. 심지어 그 조건이 뭐였냐면 내담자와 사적인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는 인연의 기한 조항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 몰래 총각 행세하면서 내담자 한 분을 가스라이팅 시켰던 거예요. 게다가 유사 연애까지 하고 경제적 착취까지 했더라고요. 그 내담자는 남편이 설마 유부남인지도 모르고 혼자 사랑에 빠졌다가 이용당했다는 걸 깨닫고 난리가 난 거였죠. 그러고 나서 상담센터에 고발까지 했고요. 당연히 상담센터 측에서도 남편을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해고한 거였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하고 있더군요. 그래놓고 남편 놈은 지 소문나서 이직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뻔뻔하게 본인이 센터장이 되어 상담센터를 세우려고 한 거예요. 정말 낯짝이 두껍고 한심하더라고요.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면 그 내담자가 얼마나 억울했던 건지 직접 저한테 찾아와서 전부 말해줬습니다. 저 정말 그 인간한테 다 속았어요. 처음엔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감정 장난질이었던 거예요. 저도 그 인간이 얼마나 알맹이 없는지 다 알아요. 말만 좋은 번지를 하죠. 그래서 이제 법대로 갈 겁니다.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이 인간이 제 감정을 가지고 논 것도 모자라서 돈까지 빼먹었어요. 저 혼자서만 상처받고 끝낼 생각 없으니까 위자료 청구할 거예요.
잘 생각했어요. 이 인간 평생 자기 잘못 한 번도 제대로 책임진 적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꼭 법적으로 책임지게 만들어야 해요. 이제 와서 변명하면 뭐해요. 이미 다 들켰는데. 그리고 뻔뻔하게 나몰라라 할 생각도 말라고 해요. 저는 잃을 것도 없고 끝까지 갈 거니까요. 내담자는 울분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마 유부남인 줄은 몰랐다면서 용서를 빌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당연히 그런 거짓말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저는 내담자를 문제 삼을 생각은 없었고요. 그저 무사히 상처로부터 회복하실 수 있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렇게 제가 내담자와 직접 만났다면서 전부 폭로하니까 남편 놈 반응이 볼만하더라고요. 뭐라 변명도 하지 못하고 손을 벌벌 떨면서 입을 다물지를 못하던데요. 시어머니도 이건 몰랐던 것 같더군요. 처음엔 얼떨떨해 하더니 이게 다 진실이라는 걸 알고 남편을 후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른손으로는 남편의 등짝을 연신 내려쳤고 왼손으로는 쉴 새 없이 따귀를 올려붙였어요. 남편 놈은 시어머니한테 반격 한 번 하지 못하고 몸을 움찔거리기만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도대체 뭔 짓을 하고 돌아다닌 거냐고 고함쳤습니다. 남편 놈은 시어머니의 기세에 눌렸는지 흐느끼기만 하더군요. 결국 남편 놈은 시어머니에게 머리채를 잡혀서 무릎 꿇린 상태로 저한테 빌었어요. 남편 놈의 얼굴이 빨개지다 못해 얼얼해 보였지만 하나도 불쌍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줘. 그래도 내가 당신 힘들 때 도와줬던 사람이잖아. 당신이나 당신 어머니나 내가 예전에 힘들었던 걸로 약점 잡을 생각하지 마. 불륜 저지른 거나 다름없고 우리 아빠 돈 쉽게 생각했으면서 변명이 통할 거라 생각해? 돈은 내가 잠깐 눈이 멀었던 것 같아. 그리고 불륜은 절대로 아니야. 그 여자가 혼자 사랑에 빠졌던 거라고. 나한테는 그냥 내담자이자 친한 여동생이었을 뿐인데 그 여자 혼자 진지하게 받아들인 거라니까. 감정적으로 지 혼자 상처받았다고 복수심에 그렇게 나온 거야. 시끄러. 제발 나를 좀 용서해 주라. 절벽 앞으로 떠밀어야겠어. 절벽 앞으로 간 건 네 자신이잖아. 얄짤없으니까 우리 아빠 돈이나 갚어. 그리고 위자료까지 확실하게 준비해둬. 남편 놈은 진짜 상담가라 그런가 말은 아주 청산유수로 짓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둥이를 때려버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와도 시어머니는 차마 말리지도 못하더군요. 그저 기가 막히다는 듯이 가슴을 칠 뿐이었어요. 남편 놈도 시어머니 눈치를 봤고요. 그렇게 전 남편은 결국 저한테 이혼당했습니다. 구질구질하게 이대로 헤어질 수는 없다는 둥, 제대로 행복하게 못해줘서 한이 된다는 둥 짓거렸지만 법적 절차 앞에서 그놈이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리고 전 남편은 전 시댁집을 팔아서 2억을 갚았고요. 저한테 위자료까지 지불했답니다. 물론 내담자에게도 위자료를 줘야 했죠. 그런데 이놈이 아직 반성을 덜한 것 같더라고요. 전 남편이 박쥐새끼처럼 내담자를 찾아갔다고 했거든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온 거야? 썩 꺼지지 못해? 난 당신을 위해 이혼하고 왔어. 웃기시네. 이혼 당한 거겠지. 당신한테 무슨 선택권이 있었다는 식으로 굴지 마. 그렇게 나쁘게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진짜 싱글이 된 거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진지한 관계를 맺어보는 게 어때? 아이고, 아직도 이런 식으로 기생하지 않고는 못 살겠나 봐. 당신한테 더 이상 기회는 없어. 그 알량한 주둥이로 해결하려 들지 말라고. 당연히 내담자는 차갑게 걷어차졌죠. 그런데 전 남편은 제가 설마 내담자와 계속 소통하고 있을 줄은 몰랐나 봐요. 우리 둘이 전 남편을 두고 싸웠던 라이벌이라도 될 거라고 착각한 것 같았죠. 그래서 그런지 제가 본인의 박쥐새끼 같은 행각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제 친정까지 찾아와서 재결합을 제안했습니다. 내담자한테 가서 이혼이 다 본인의 큰 그림인 것처럼 꾸며냈듯이 저한테도 찾아와서 진짜 사랑은 저였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이혼은 해버렸지만 연인으로 다시 시작해볼 생각 없겠냐고 물어보던데 비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제가 노골적으로 조롱하니까 쪽팔리다는 것은 알았는지 꽁무니를 내빼고 도망가더라고요. 저랑 내담자는 전 남편을 잊고 잘 살아가 보자고 입을 모았답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끝까지 남은 기억조차 더럽히려고 작정한 인간 같았어요. 세상에 이런 박쥐 새끼가 다 있을 줄이야. 그러니까요. 구질구질하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만약 이 자식한테 정이라도 조금 남아 있었다면 그마저도 싹 사라졌을 거예요. 이제 이런 놈한테 휘둘렸던 기억 전부 지울 거예요. 위자료 받은 걸로 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새롭게 행복한 기억으로 바꿔나갈게요. 잘했어요. 이런 인간한테 단 1초라도 감정을 쏟는 건 아까운 일이죠. 그냥 잊고 살아요. 솔직히 저한테 화가 나셨을 수도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액땜한만큼 우리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랑 내담자는 서로 웃어주면서 악수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을 머릿속에서 지우기로 했죠. 하지만 저한테는 여전히 전 남편 소식이 계속 들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우선 전 남편은 상담사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했는데요. 당연히 같은 업계로는 어디로도 이직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나마 알고 지냈던 다른 상담사들한테 사무 일이라도 돕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했지만 소용없었다고 했어요. 직업 윤리를 어겼다는 게 뻔히 다 소문 나버렸을 텐데 재기를 기대하는 것도 우습더라고요. 결국 남은 선택지는 일용직 노동이나 아르바이트뿐이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버티다가 생활비가 떨어지니까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게 됐대요. 물론 그마저도 오래가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나르다가 허리를 삐끗했고 몇 주간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숙식 제공하는 일자리를 찾으려고 했지만 이미 직업소개소에서 블랙리스트로 찍힌 터라 어디서든 외면당했대요. 어쩔 수 없이 전 시어머니가 전 남편을 거두는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한때 잘 나가던 상담사가 결국 집구석에 틀어박혀 본인 어머니 눈치를 보며 사는 신세가 된 거죠. 스스로 선택한 길인데도 남 탓을 하면서 술에 취해 비틀거린다는 얘기까지 들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솔직히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간 것 같아서 속이 후련했죠. 그런데 전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 책임지면서 같이 사는 게 힘들었나 봐요. 저한테 이 모든 근황을 전해주면서 떠넘기려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네가 그래도 같이 살던 정이 있는데 좀 불쌍하지 않니? 어차피 다 끝난 일이잖아. 그러니까 너 그렇게 좀 봐주는 게 좋겠다. 불쌍하긴요. 본인이 선택한 결과잖아요. 그럼 이제 책임도 본인이 져야죠. 그래도 한때는 네 남편이었잖니. 네, 한때였죠. 근데 지금은 남이잖아요. 저는 더 이상 감정 소비 안 해요. 그리고 앞으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전 시어머니는 뭐라고 더 말을 붙이고 싶어 했지만 제가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를 세상에서 가장 아껴주는 가족들과 평온한 삶을 살기로 했어요. 엄마는 매일 아침 따뜻한 차를 건네며 제 기분을 살펴주셨고 제가 우울해 보이면 조용히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오빠들은 틈만 나면 연락해서 밥 먹으러 나오라고 했고 바쁜 와중에도 일부러 시간을 내서 저랑 영화도 보고 여행 계획도 세워줬어요. 올케들은 같이 쇼핑을 가자며 옷이며 화장품을 추천해주고 제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사소한 농담까지 던지며 웃음을 주었죠. 조카들은 매번 저를 보며 반갑게 달려와 안겼고 손편지를 써서 저한테 건네주면서 재롱을 부리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이혼에 대한 어떤 후유증도 없이 따뜻한 가족의 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요즘 예명을 써서 작사가로 활동 중이에요. 히트곡이야 아직 없지만 제가 원하던 음악 산업에서 종사하며 살아가니까 충분히 만족스러워요. 예전에는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서로 걱정해주고 도와주는 게 가족이라는 걸 알아요. 힘들 때면 의지하고 기쁠 때면 축하하는 거죠. 이렇게 긴 사연을 들어주셨다는 건 어쩌면 여러분도 한 번쯤 비슷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연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그리고 한순간이라도 공감할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해요.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